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름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속 원망과 외로움입니다.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나? 왜 자식들은 내 뜻대로 안 되나?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노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합니다. 정약용도 마흔의 나이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잃고, 사람도 잃고, 강진 바닷가에 죄인처럼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때였습니다. 남들은 절망이라 부른 그 자리에서 정약용은 오히려 행복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원망 대신 글을 썼고, 외로움 대신 사람을 모았고, 절망 대신 새로운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하지 말라. 마음을 매일 정리하라. 비우고, 다스리고, 배우며 살아라. 오늘은 다산 정약용이 남긴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7가지 삶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일부. 감정의 파도 위에 서라.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그냥 넘겼던 일들이 노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깊게 흔들리고 오래 남습니다. 왜 며느리는 인사를 성의 없이 할까? 왜 자식들은 전화 한 통도 안 하지? 왜 손주들은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지? 이런 서운함이 한번 들어오면 눈앞의 행복은 보이지 않고 분노와 외로움이 밀물처럼 몰려듭니다. 그 파도에 휩쓸리면 노년의 평화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그 파도를 매일 맞아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죄인의 옷을 입었을 때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고향에 남겨둔 가족을 떠올릴 때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파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도 위에 서서 분노를 글쓰기로 다스렸고 외로움을 제자들과의 공부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18년의 유배는 그를 무너뜨린 시간이 아니라 그를 위대한 학자로 만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이 지나쳐도 마음이 흔들리고 슬픔이 지나쳐도 해로움이 된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화든 모두 지나치면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숨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심장이 벌떡거릴 때, 당장 말이 튀어나올 것 같을 때, 숨을 3번 고르십시오. 숨을 고르는 순간, 나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말입니다.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면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에게 칼보다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말이 검보다 날카롭다고 가르쳤습니다. 화를 낼 때는 욕 대신 나는 지금 섭섭하다. 네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켜줍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감정은 절정일 때 바로 행동하면 거의 언제나 후회로 돌아옵니다. 정약용도 억울할 때마다 바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글로 쓰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끓어오를 때는 바로 답하지 말고 하루를 두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훨씬 지혜롭게 전달됩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은 억누르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약용이 분노를 지필의 에너지로, 외로움을 배움의 힘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감정을 전환해야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 산책을 나가고, 화를 참기 힘들면 종이에 적어보고, 외로움이 깊을 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 한마디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그 순간 감정의 에너지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가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숨을 3번 고르고 내 마음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섭섭하다. 이 한 문장만 적어도 감정의 파도는 한결 잔잔해집니다. 감정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정약용이 감정의 파도를 넘어 지혜를 남긴 것처럼 우리의 노년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다스릴 때 비로소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정은 파도입니다. 그 파도에 빠지지 말고
그 파도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남긴 노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2부. 바람 앞에 갈대처럼 꺾이지 않되 고집하지 말라.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맞다. 옛날이 훨씬 좋았다. 이 말들이 습관처럼 입에서 나옵니다. 돌아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고 온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경험이기에 쉽게 꺾을 수 없는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내가 젊을 때 옳았던 방식이 오늘날에도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습관이 지금은 오히려 나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 앞에서 고집만 부리면 결국 세상에서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철저한 유학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전과 제도를 깊이 연구하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던 학자였지요. 그러나 시대는 그에게 유배라는 혹독한 시련을 안겼습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의 방식만 고집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데 머물렀다면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정약용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서양에서 전해진 과학기술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천주교 사상을 연구하며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기도 했습니다. 비록 끝내 거리를 두었지만 다친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린 태도가 있었기에 그의 학문은 오히려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그 결과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책들이 백성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에도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 세대의 생활 방식이 답답하게 보여도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한심해 보여도 그 속에 새로운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거리를 두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고 대화는 막힙니다. 하지만 한 발 열어 배우려 하면 관계는 이어지고 마음은 젊어집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 컴퓨터를 배우면 뭐하냐? 이런 말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제대로 다뤄도 자식과 손주와 소통이 가능하고 세상의 소식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 마음을 열었을 때 노년은 답답함이 아니라 설렘으로 채워집니다. 한 어르신은 아들이 가져다 준 휴대폰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휴대폰이냐 하셨지만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난 뒤로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몸소 느끼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갈래를 두루 살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고 고집은 그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갈대처럼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따라 춤추며 살아갑니다. 혹시 내 방식만 옳다고 믿으며 자식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게 정답이다. 너희는 틀렸다. 이 말이 습관처럼 나오지는 않습니까? 혹시 새로운 것이라면 무조건 거부부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내 마음은 단단한 돌이 되어 변화를 맞을 때마다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한번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젊은 세대와도 웃으며 대화할 수 있고 세상과도 발맞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낯선 문화에 눈을 돌리면서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이 작은 유연함이 노년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완고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은 잃지 않습니다. 변화는 받아들이되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원칙만은 지킵니다. 그 균형이 지혜로운 노년을 만듭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거부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며 그 바람을 함께 맞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이 보여준 것처럼 꺾이지 않되 고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노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3부. 덜 가지면 더 편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필요 없어.
간단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막상 집안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쓰지도 않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옷장은 열면 터질 듯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하다가 지쳐버리고, 정리하다가 짜증이 올라옵니다. 마음은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온통 물건과 집착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방 한 칸에 살았습니다. 작은 부엌 하나, 딱 누울 자리 하나뿐이었지요. 화려한 옷도 값비싼 가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목민심서와 흠음신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술을 써냈습니다. 덜 가진 그 좁은 공간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물건이 없으니 비교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어 오직 학문과 글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검소한 연후에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 자애로울 수 있다. 검소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습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곧게 세우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가지지 않는 데서 오히려 사람다움이 나온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현대의 노년은 어떤가요? 퇴직 후에도 큰 집을 유지하느라 돈과 에너지를 다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나가 살고 방은 텅 비어 있는데 괜히 큰 집을 고집하다가 청소에 지치고 관리에 허덕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누려야 할 소소한 즐거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옷장에 입지도 않는 옷을 수십 벌 쌓아 놓습니다. 혹시 언제 필요할지 몰라. 언젠간 입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1년 내내 손도 대지 않는 옷은 평생 입지 않을 옷입니다. 그 옷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내 마음의 여유도 줄어듭니다. 비슷한 일이 가전제품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산 큰 오디오 세트, 안 쓰는 청소기, 사용법 잊어버린 복잡한 기계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두다 보면 집안은 창고가 되고 마음은 답답해져 갑니다. 덜 가지면 불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버리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짐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정약용이 좁은 방에서 오히려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비움 속에서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있던 오래된 그릇들을 정리했는데 마치 가슴속 먼지가 사라진 것 같았다. 물건을 비운 것뿐인데 마음의 불안과 집착이 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검소함의 진짜 의미입니다. 검소한 삶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덜 가지면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덜 가지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마음이 흡족하면 집이 좁아도 넓고 욕심이 가득하면 궁궐도 좁다. 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집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족하느냐, 욕심을 비우느냐, 그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집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딱 한 가지라도 정리해 보십시오. 한 벌의 옷을 기부하고 한 권의 책을 이웃에게 나누고 오래된 가구를 버려보십시오. 그 순간 집안이 넓어지는 것뿐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도 넓어집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을 볼 수 있는 눈. 그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덜 가질수록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정약용이 좁은 방 안에서 위대한 저술을 남겼듯이 우리도 검소하고 단순한 삶 속에서 진짜 자유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덜 가지면 더 편하다. 이 단순한 진리가 노년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노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사부. 상처는 지혜로,
실패는 자산으로. 노년에 들어서면 누구나 가슴에 몇 개쯤 깊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 보였던 흉터가 나이가 들수록 더 도드라져 밤마다 생각나고 혼자 있을 때 불쑥불쑥 떠올라 마음을 짓누릅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후회와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괴롭힙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무너진 기억,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던 순간,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아픔. 노년에는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이런 기억들이 더 선명히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정약용 역시 상처가 많았습니다. 조정에서 총애를 받으며 장래가 촉망되던 인물이었지만 신유박해가 터지자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멀고 낯선 강진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족과도 생이별을 했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그러나 정약용은 그 상처에 평생 매달려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지혜로 바꾸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글을 썼고 좌절 속에서 백성을 위한 학문을 다듬었으며 실패의 경험을 반추하여 앞으로의 지혜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시련을 겪을 때 원망하면 원망만 남고 배우면 지혜가 남는다. 이 말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슴을 때리는 울림을 줍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원망하며 밤마다 그 얼굴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지난 선택을 후회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가슴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정약용의 태도를 떠올리십시오. 상처는 흉터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무늬로 바꿔야 한다는 것. 실패는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아니라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나이 들어 행복한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상처를 반복해서 곱씹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내가 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철이 들지 못했을 것. 이렇게 말하며 상처를 받아들이고 실패를 자산으로 바꿉니다. 반대로 불행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늘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때 내가 망해서, 그 사람이 날 배신해서,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지금의 햇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정약용은 유배지에서조차 스스로를 가르치고 단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뜻은 역경에도 꺾이지 말라. 고통을 버티며 뜻을 이어간 그 힘이 오늘날 수백 권의 책과 수많은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존심의 상처, 사람 때문에 받았던 배신의 고통.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아픔이 없었다면 자식의 아픔에도 둔감했을 것이고 이웃의 어려움에도 무심했을 것입니다. 실패와 상처는 결국 나를 사람답게 만든 값진 수업료였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끌어안으십시오. 그래, 그 일이 있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내가 있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상처는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실패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에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어 즐겁게 일하는 분, 손재주를 살려 취미를 직업으로 바꾸는 분, 글을 써서 자식과 손주에게 삶의 이야기를 남기는 분도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실패는 허물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상처를 지혜로,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면 노년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5부.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거세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서운한 일도 금세 잊고 넘어갔지만 노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밤새 뒤척이며 생각하게 됩니다. 며느리의 무심한 말투에 마치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자식의 짧은 대답에 버림받은 듯한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길에서 누군가의 퉁명스러운 시선에도 속이 상해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곱씹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의 파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크게 우리 마음을 덮칩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휩쓸리면 남은 노년의 평화는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매일 파도를 만났습니다. 억울한 누명, 가족에 대한 그리움, 차가운 바람과 굶주림. 그 모든 것들이 분노와 슬픔이라는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파도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넘어 지혜의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지나쳐도 마음이 흔들리고 슬픔이 지나쳐도 해로움이 된다. 이 말은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느끼되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쁨에도 슬픔에도 분노에도 서러움에도 끝까지 잡아 끌려가 버립니다. 좋은 일 있으면 교만해지고 나쁜 일 있으면 절망합니다. 결국 감정에 잡아먹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감정은 그대로 느끼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겸손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의연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깊은 산속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표면은 일렁이지만 호수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숨을 고르십시오. 화를 참지 못해 말이 튀어나가려 할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떨릴 때, 그 순간 숨을 3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둘째, 말을 바꾸십시오. 화를 그대로 쏟아내면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에게 칼보다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정약용도 말은 검보다 날카롭다 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는 나는 지금 서운하다. 네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편이 100마디 고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셋째, 시간을 두십시오. 감정은 절정일 때 바로 행동하면 거의 언제나 후회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억울할 때마다 곧바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글로 쓰고 마음을 다스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할 때는 하루를 두고 말하십시오. 그 사이에 감정은 가라앉고 말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늘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내 말 때문에 아이들이 더 멀어졌더라.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립니다. 감정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정약용이 분노를 글쓰기로, 외로움을 제자와의 공부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화를 운동으로, 섭섭함을 대화로, 외로움을 나눔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의 에너지는 파괴도 할 수 있지만 살림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의 무심함이 서운해 마음을 가누지 못했지만 그 에너지를 일기 쓰기로 돌려 나중에 손주에게 평생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읽은 손주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감정을 겪었습니다. 그리움, 분노, 불안, 외로움.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감정을 책으로, 글로, 가르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은 감정의 파도를 다스린 증거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적어보고 차분히 나중에 말하십시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 위에 서는 순간 노년의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는 단순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 바로 이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하는 5번째 비밀입니다. 6부.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나누라. 노년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병이 생겨도 숨기고, 돈이 부족해도 참고, 마음이 힘들어도 혼자 삭힙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짊어지다 보면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치고 관계마저 끊어져 버립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인데 스스로 그 외로움의 벽을 더 두텁게 쌓아 올리는 셈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 그리움 속에서도 제자들과 글을 나누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책을 통해 옛 성현과 대화하며 외로운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 일을 혼자 떠안으려 하지 말라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픈 몸은 병원에 의지하고 어려운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마음이 힘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기꺼이 나눕니다. 어느 어르신은 손주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정리해달라 부탁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또 다른 분은 장을 보러 갈 때 이웃에게 동행을 청하며 오가는 길에 마음을 나눕니다. 도움은 일방적인 짐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정약용의 유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찾아와 글을 배우고 그는 그들과 함께 토론하며 세상을 바꾸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혼자만의 껍데기에 갇혀 나는 죄인이다, 나는 끝났다라며 스스로를 닫아버렸다면 그 많은 책과 사상은 결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홀로 지고 계십니까? 혹시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건강이 나빠도 나 때문에 걱정할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용기입니다. 내 짐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내 옆에 사람에게도 나눌 기회가 생깁니다. 나눔은 빼앗김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2배로 늘어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벗과 함께 배우면 학문은 더욱 깊어진다.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짐이 누군가와 나눌 때는 가벼워지고 의미가 되고 힘이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혼자 강인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짐을 나눌 때 찾아옵니다. 아픈 마음을 가족에게 나누십시오. 작은 고민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손주에게도 부탁하십시오. 이거 좀 알려줄래? 그 부탁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열고 마음을 이어줍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족의 편지에 눈물 흘리면서도 그 힘으로 다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와 연결될 때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가장 빛납니다.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나누십시오. 이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노년의 6번째 비밀입니다. 7부.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냐? 이제는 머리도 굳어서 안 들어온다. 그 말 속에는 사실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못한다는 두려움. 나는 세상에서 뒤처졌다는 불안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노년에 오히려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정약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의 유배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끝났다라며 그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농사짓는 백성에게서 농법을 배우고
서양에서 들어온 과학서적을 탐독했습니다. 젊은 제자들에게서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자신보다 앞선 성현들의 글에서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18년 유배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자리에서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에도 배움은 필요합니다. 아니, 노년에야말로 배움이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뇌와 몸의 활력, 또 하나는 마음의 젊음입니다. 실제로 치매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일수록 뇌의 신경세포 연결이 더 활발히 만들어진다고. 바둑을 배우든 노래를 배우든 스마트폰을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그 배움의 자극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젊음은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노년의 얼굴을 환하게 바꿉니다. 한 할머니는 처음 스마트폰을 배울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이걸 다 배울 수 있을까? 그러나 손주가 차근차근 알려주자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과 연결된 것 같다. 그 순간 그분은 늙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은 끝이 없으니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 그는 나이 60이 넘어도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제자들과 토론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겸손하게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자세가 있었기에 그의 학문은 늙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깊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마음은 이미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든 글을 쓰든 손주에게 새 문화를 배우든 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 행복한 분들은 나는 아직 학생이다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면 활력이 넘칩니다. 반대로 불행한 분들은 이제 끝났다, 나는 모른다라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늙어갑니다. 정약용은 유배 끝 무렵 자참묘지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학문을 좋아했고 법과 더불어 배우기를 즐겼다. 그 한 줄에 그의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사람과 나누었기에 그는 외롭지 않았고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손주에게 이 노래 어떻게 불러? 물어보십시오. 이웃에게 요리법을 배우십시오. 그 사소한 배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정약용처럼 배움 속에서 젊음을 지킨다면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황금기가 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노년의 7번째 비밀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더라도 마음만은 여전히 젊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그 험한 유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오며 받은 상처와 후회도 결국은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흔적입니다. 조금 덜 가지며 가볍게 살고 때로는 고집을 내려놓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면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지혜가 열리는 시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한마디, 함께하는 작은 대화 속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별빛 철학은 언제나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 나눔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